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장관 후보자 17명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청문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야당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을 송곳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여당은 낭만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첫날 검증 대상은 4명입니다.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의 태양광 투자로 논란이 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입니다. 이 중 3명이 현역 의원인데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래로 현역 의원이 낙마한 적은 없습니다. 내일은 편법 농지 취득, 증여 논란이 불거진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모레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청문회가 이어집니다. 남편의 코로나 관련 주식 보유로 논란이 된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마지막 날인 18일에 열립니다. 야당은 문제 후보가 한둘이 아니라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표절, 투기, 갑질, 음주운전, 탈세 논란 등 숱한 논란을 야기시킨 후보들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입니까? 여당은 한 명의 낙마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청문회에서 의혹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냥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그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 자격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청문회 격돌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 법제처장에 대장동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었던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이 정부 곳곳에 기용된 사례는 7건으로 늘게 됐는데, 야당은 사법방탄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된 조원철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저희는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이 사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으로. 조 차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1심 사건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 관리하고 법령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지기이자 변호인을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가 법제처장이 되자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법령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해 충돌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된다는 그런 질문이시라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처장님의 그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인 것 같아요. 모 언론에서는 우리 처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 중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의 법률팀장 역할을 맡겠다는 게 맞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선거법 사건을 변호했던 이태형 민정비서관 등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4명 기용됐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변호했던 김희수 변호사가 국정원의 실질적 2인자인 기조실장에 임명되는 등 현 정부 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차관급 인사에선 사상 첫 여성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 충남 병무청장이 임명됐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기자, 이번 한 주간 진행되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무려 17명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적게는 2명에서 예. 많게는 내일 5명까지 5일 내내 열립니다. 예. 이제 하루씩 한번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4명이 검증대에 오릅니다. 야당은 이 강 후보자 보좌관 갑질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이 5명의 검증대에 오르는데요.
있는데요. 예. 이 위장 취업 의혹이 있는 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포함해서 5명이 인사청문회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레는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후보자 등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일, 18일에 우선 10억 시세 차익 논란이 있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3명, 그리고 18일에는 배우자의 코로나 주식 논란이 있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이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릅니다. 이 인사청문회 일정만 해도 한 주가 굉장히 숨가쁠 것 같은데 민주당은 당대표 순회 경선도 있다 그래요? 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첫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당권 레이스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 새 지도체제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 시작이 되는 건데요. 첫 순회 경선 일단 19일에 충청권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20일엔 영남권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도 역시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쇄신 작업 한창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대국민 사과문, 이 당원 당규에 새길지 수록할지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청문회 일정 자세히 살펴보면 당장 오늘부터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격렬한 전면전이 예상이 됩니다. 네, 강선우 후보자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고장난 변기를 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등으로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5년간 보좌진을 46차례나 교체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물론 46명이 아니고 28명이다. 전직 보좌진 2명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제보한다 이런 취지로 해명하고 있지만 야당은 청문회 최대 격전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초점은요. 제자 논문 표절 건수만 10편이 넘는다는 의혹이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외에도 야당은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정동영 후보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우자 코로나 주식 논란이 있는 정은경 후보자 등 논란을 빚는 후보자들의 송곳 검증하겠다 벼르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이 청문회 시작 전날인 어제까지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후보자들의 자료 미제출이 많은 상황이고요. 증인 채택도 더딘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다 보니 증인이 한 명도 없이 진행됐었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재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김민석 총리 때 사상 최초로 증인이 없는 청문회가 열렸었는데 예. 그 이후로 장관 청문회도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들 대부분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이런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강선우 후보자 역시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의 절반 정도만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증인도 2명 정도만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예 증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당의 증인 채택 거부로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리고 정동영 후보자나 배경훈 후보자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게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여소야대 시절에 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 청문회에만 증인과 참고인 13명,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에는 증인 26명, 참고인 47명이 무더기로 채택된 것과는 꽤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낭만은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아직까지 민주당은 결정타는 없다. 예. 그리고 나고자는 없어야 한다. 이런 기류가 지배적입니다. 총리와 달리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실 역시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자, 청문회를 지켜보자 이런 방어적인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인적 쇄신 혁신안을 내놨어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혁신위가 내놓은 인적 쇄신안, 당내에선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마련된 혁신안, 혁신위원 선정 과정부터 지도부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애초 혁신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핵심은 지도부의 이 혁신안 수용 여부였습니다. 윤희숙 혁신위가 인적청산 대상자에 대해 직접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이 사실인데요. 한 혁신위 관계자에게 들어보니까 이번에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강도는 세지고 구체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7월 말 임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르면 이번 주에 혁신안을 모두 내세우면서 빠른 쇄신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여의도가 참 숨가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한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가 인적 쇄신이 필요한 대상들을 지목했습니다. 당을 망친 8대 사건을 일일이 열거하며 당사자들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당을 어렵게 만든 8대 사건을 지목하며
당사자들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와 대선 후보의 단일화 약속 번복, 계엄 직후 소속 의원들의 대통령 관저앞 시위, 당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논란 등입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대상이 누군지 유추가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40여 명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관저에 가서 시위를 한 사진이 지금 박제가 돼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이미지를 계속 공격하고 싶은 분들한테 빌미가 될 겁니다. 윤 위원장은 사과나 반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은 당을 떠나야 한다며 인적 쇄신 영순위가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지금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당 지도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특정 계파만을 대상으로 한 인적 쇄신은 부정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계파가 다른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돼 있다. 우리 모두가 혁신의 객체이면서 혁신의 주체이다. 이런 정신으로. 안철수 의원은 최고위원 회의 폐지는 당내 민주주의를 해치는 거라며 앞서 공개된 혁신안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혁신위는 혁신안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비대위에서 그대로 의결되지 않을 경우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철통 방어를,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표절, 갑질, 탈세, 이념 편향, 그야말로 의혹 종합 세트입니다. 숱한 논란을 야기시킨 후보들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입니까?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 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 후보자가 야당이 요구한 자료 상당수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 증인, 또 참고인 채택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좀 생기고 있어서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청문회가 한 번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시절에 그랬죠. 네, 뭐 이걸 반복한다고 저희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맹탕 청문회인데 사전에는 여당 의원들에게는 또 살짝 본인들이 해명거리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당 청문위원들에게는 해명거리 안 주고 여당 의원들한테는 해명거리 주고, 그러니까 정확히 힘의 균형을 아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청문 절차는 진짜 국민께는 신뢰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저는 몇 분 정도는 그 상당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소명이라고 하면 자료에 의한 뒷받침, 그다음에 증인 또는 참고인에 의한 뒷받침, 이 정도의 어떤 객관적 소명 절차가 없다 그러면 몇 명은 대통령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따라서 맹탕 청문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국민들은 점점 이 청문회에서 그 후보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약간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정도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당장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해명 자료 내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청문회에서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문회가 시작되면 후보자는 사과로 시작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폭로하고 있는 전직 보좌진이라는 사람이 좀 과도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 여부에 대한 지금 팩트 체크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사람을 고용했던 사람이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일했던 책임자로서 뭔가 그에 대한 유감 표명과 사과로 일단 시작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강선우 후보자를 좀 돕기 위해서 보좌진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는 자제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메신저를 향한 공격,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감 표명을 하되 지금 강선우 의원실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강선우 의원실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중에서도 좋게 나갔다. 그리고 후보자님이 임명됐을 때 난 좋게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안 좋은 관계로 나갔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런 행태는 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너무 46명이라는 숫자에 좀 뭔가 부각도 좀 두드러졌던 게 있는데 이거는 의원실에서 사실상 승진하는 것도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28명 정도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들을 오늘 청문회 쪽에서 펼쳐나가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국민들께서 다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좌진 갑질 의혹이 사실관계가 만약에 다를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사과를 먼저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비호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허종식 의원 SNS인데 강선우 의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저히 갑질 의혹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2차 가해라는 지적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 부분은 그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옹호라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한 분에 대한 제2차 가해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 경험 안에 들어가서 내가 경험한 바를 얘기한다 그러면 몰라도 내가 평소 아는 사람은 강선우는 이런 사람인데 저런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아. 따라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흠집 내기야.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강선우 의원도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은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진술만 있으면 모르지만 문자 주고받은 내역도 있잖아요. 그 문자에서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적인 업무를 뭔가 부탁했던 느낌이 난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보면 저렇게 본인이 평소 봐온 이미지 갖고 문제 제기한 사람의 문제 제기를 문제시한다. 이거는 좀 글쎄요. 뭐 일반인으로서도 타당치 않지만 같은 자당 소속 의원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측도 일부 여당 청문위원들에게 해명 자료를 제공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고 해요. 이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학술지 논문의 실질적 저자는 기여도가 큰 자신이라는 주장이 담긴 걸로 알려졌는데 학계에서는 유사도가 10%만 넘어도 표절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진숙 후보자가 좀 충분히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제자 논문과 관련돼서는 제자 논문을 본인이 이렇게 그 게재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논문으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공대나 이런 쪽에서는 과거에는 좀 악습처럼 숱하게 있었던 일이거든요. 왜냐면 공대 같은 경우에는 지도 교수가 논문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학원생의 이 석사 박사 논문이 통과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교수의 이름 단독 저자로 내면 안 된다. 이거를 교신 저자라는 또 그 개념이 있거든요. 교신 저자로 내야 된다. 그래도 그 학생과 같이 내야 된다라는 이런 윤리 규정들이 2014년에 좀 교육부에서 낸 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 논문 표절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2014년 좀 즈음에 좀 이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직후에도 그런 행위들을 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좀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은 또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2014년 규정 강화 이런 뭔가 학계에서 있었던 이런 학풍 등에 대해서 그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것들을 이끌어가는 게 교육부잖아요. 교육부 장관이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거에 좀 소홀히 했던 사람이 그걸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청문회에 나와서 해명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과연 해명이 잘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이 해당 어떤 또 이제 해명 자료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 측이 야당 청문위원실은 제공하지 않고 여당 쪽에만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강선우 후보자하고 이진숙 후보자 상호 간의 경쟁 같아요. 뭔가 여당 쪽에서는 한 명 정도는 낙마를 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범위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어떻게 보면 구명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측이시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단히 씁쓸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의 의미가 있다. 특히나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그럼 석사학위 논문 작성자가 표절했다는 부분인데 그럼 학생이 교수 논문을 표절했다는 꼴이 되잖아요. 실제 일 저자가 본인이라면. 이 부분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어찌됐든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조금 더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청문 절차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석사 과정 학생이 교수의 논문을 표절하는 일이 과연 가당키나 하겠느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석사 때문에 논문이 먼저 작성이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이 작성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도 안 맞고, 물론 본인이 따온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둘 다 공동 연구를 했을 수는 있죠. 예. 근데 논문에 기재된 형식적인 기재 내용만 보게 되면 이진숙 후보자가 한 저 변명은 맞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연 해명이 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단 한 명의 낙마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중 정책위의장 얘기 들어보시죠.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점은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그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얘기이긴 한데 이게 누구 한 명은 낙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뭐 그렇게 정해놓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예. 그 당과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은 낙마가 없기를 희망한다라는 워딩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후보자들을 지명을 했고 후보자들의 해명을 좀 해보겠다는 의지를 들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을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지를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란이 좀 집중된 몇몇 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는 언론사의 뭐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청문회에서의 마지막 해명 과정까지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을 좀 해주실 거라 보거든요. 그 판단 과정을 보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것은 해명이 충분히 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전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최대한 낙마가 없기를 희망한다라는 것은 그 후보자들로 하여금 최대한 적극적으로 한번 해명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일단 이번 주 청문회 과정 속에서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같이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요,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 SNS에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처음도 좀 적당히 해라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 눈의 그 기준은 뭐냐면 이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역량에 집중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후보자들의 수많은 장점이 좀 잘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얘기하는 걸 볼 때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대통령의 눈이라는 것은 아마 역량적 측면에서 그 눈을 얘기하신 것 같고 어쨌든 본인 자체가 인사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본인도 약간의 낯뜨거움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도덕적인 하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역량에 집중해 두고 장점에 집중해 달라 이런 식으로 아마 도덕적 결함에 대한 덮음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러나 저 부분은 사실 적절치는 않죠. 약간의 가이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당 청문위원들에게 사실 역량에 집중해주고 다소의 도덕적인 흠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가이드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서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내용의 글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 관련 소식 짧게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신임 법제처장에 대장동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었던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 들어서 이 대통령의 사건 변호인이 기용된 사례가 모두 7건으로 늘어난 셈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 3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수 변호사 들어간 것도 대단히 부적절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법제처장 물론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 재판이 5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장의 임무인 법령 해석이나 법령 제정, 법령 정비와 관련돼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익 충돌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자꾸 내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같이 일하는 것은 아무래도 실력과 호흡을 맞췄던 사람, 신뢰관계가 좀 구축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인으로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 중에 실력 있는 사람을 좀 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좀 그 변호사님은 그 다르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가장 무색무취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명을 받은 이 사람도 조원철 변호사도 무색무취한 자리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조원철 변호사가 법제처장을 맡을 만한 실력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명이 됐다? 그럼 국민적 비판이 있겠죠. 근데 이분은 법조계에서도 충분한 경력과 실력을 쌓은 분으로 평가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을 망친 8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인적 쇄신의 범위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탄핵의 바닷속으로 아예 그냥 더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당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영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안 하고 그냥 버티시면 그런 분들은 우선순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을 위기에 빠뜨린 8대 사건을 지목을 했습니다. 과거 단절과 실패하면서 대선 패배, 또 대선 경선 당시에 새벽 3시에 후보 교체를 강제했다. 또 이런 의혹과 함께 특정인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연당주 개정과 연판장 논란, 뭐 여러 가지 지금 언급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근데 저 8대 보면 저게 그 107명 의원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실제 이제 저 부분은 뭐냐면 이게 우리 그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 또는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나열한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다는 기본적 취지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뜻은 그거 같아요. 옛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던 선거에서의 승리 연합 방정식, 이것을 복원하자. 쉽게 말하면 수도권에서 저희가 많은 민심을 잃게 되면 선거에서 앞으로 이길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그걸 복원하는 게 우선적이다라는 것인데, 그 복원을 위해서는 자꾸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혁신의 대상, 그다음에 그 대상의 범위 갖고 논란이 커지게 되면 원래 취지와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처음에 했던 이러한이 뭐냐면 받았던 징계를 취소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승리연합을 복원하는 식으로 가는 첫 혁신안이었기 때문에 예. 윤희숙 위원장의 혁신 취지에 부합하는 혁신안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당 지도부는 혁신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희일비 또는 반응을 내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혁신안을 다 보고 나서 그다음 혁신위에 정권을 맡겼으면 그 이후에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한 비대위의 의결 과정에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숙 위원장이 탄핵 관련 사과가 필요 없다는 분들이 인적 쇄신 영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과를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지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8가지를 다 읽어보면 누가 사과를 해야 되는지는 다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거든요. 추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명시를 하진 예. 않았습니다만 윤희숙 위원장이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다 국민들은 보면 압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 경우 또 뭘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윤희숙 위원장을 뭐 적으로 돌리는 그런 결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만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혁신위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국민적 비난이나 이런 거에 뭐 좀 직면하게 되겠죠. 다만 저는 이 8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의 잘못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뭐 부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용기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그런 과오에 대해서 인정한다.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좀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혁신위의 인적 쇄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특정 계파가 특정 계파를 다른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돼 있다. 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가 혁신의 객체이면서 혁신의 주체이다. 이런 정신으로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혁신의 객체이면서 주체이다. 이 말 어떻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송원석 그 원내대표의 생각 그거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공세를 피고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이나 보조금 지급도 안 된다는 입법까지 동원하고 있고 특검 수사가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혁신이 만약에 인적 쇄신이고 인적 쇄신이 특정 계파의 괴멸이라면 그러면 이제 사실상 줄탁 동기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문제적인 것 같고, 그러나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은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부가 혁신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할 때이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계파 청산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거라는 게 송원석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이런 해석이신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목소리와 유사한 목소리가 혁신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장동혁, 나경원 의원도 왜 탄핵 반대를 사과해야 하고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이냐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사실 탄핵에 대해서 뭐 사과를 여러 차례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 어떤 사과를 통해서 당의 체질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체질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과라는 거는 이 정도 사건이 있었고 대통령이 2번 연속 파면당했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2번 연속 파면을 당했으면은 이 정도면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뭔가 국민들이 그만 사과해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탄핵 반대를 사과해야 하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실 뭐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정신적 피해와 물리적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잘못된 비상계엄이었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걸 이끌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분이 이런 발언을 하느냐? 결국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고 당원들 중에서는 여전히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다 타당의 입장입니다만 이런 분들이 그 차기 국민의힘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탄핵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과를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고 사과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사과할 만한 일에 대해서 전략적 판단을 잘못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한두 사람들은 본인이 희생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언급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특정 계파가 아닙니다. 저기 나열된 거 보면 누구누구 딱 나옵니다. 그 해당 수장들은 저는 나 뭐 당대표 출마 안 하겠다라든지 앞으로 총선에 출마 안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상징적인 희생을 발표하는 것이 그게 사과의 최종 종착지인 것이지 계속 사과를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사과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검 수사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상태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 조사를 받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검은 소환 불응 시 강제 구인까지 검토 중이어서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인데요. 서울 고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영일 기자, 오늘 소환 조사 시간 언제로 통보가 됐나요? 네, 특검팀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조사 시각은 오늘 오후 2시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지난 1차 소환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응했던 적이 있는 만큼 오늘 있을 소환 조사 역시 같은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변호인단은 특검 조사 시간이 오후인 만큼 오전에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환경과 당뇨 등으로 진술 의지가 많이 꺾였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오늘 조사도 불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팀은 소환 불응 시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소환 조사에 강경한 입장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된다며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다 구속적 부심까지 거론돼 조사까지는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출석 요구에 불응해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이마저 불발되면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강대규 변호사, 조기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이 오늘 첫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사 일정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 특검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강대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특검 조사에서 건강상 이유나 혹은 교육 법무부에 있는 조치적인 이유 등을 이유로 해서 특검에 불응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구치소의 대우를 문제 삼는 등의 꼼수를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로 김계리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서울 구치소 안에서의 더위 문제라든가 영치금, 운동 시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부당한 처우로 볼 만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형의 집행과 이 수용자 보호법에 따라서 일반 수용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김계리 변호사가 예. 밖으로 전하는 건지 아니면 김계리 변호사의 주관적 어떤 의견을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김계리 변호사가 제기한 문제는 부당한 처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에 불응하기 위해서 명분을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됐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에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강제 구인이라는 거 이제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때 강제로 네. 조사실로 이렇게 구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강제 구인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강제 구인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예, 당사자가 강제 구인에 동의하지 않고 버틴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강제 구인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사 장소를 변경을 해서 접견 조사라 그래서 수사기관이 직접 교도소에 가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경찰들은 지금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서 혹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차례에 걸쳐서 방문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방문 조사조차 접견 조사조차 거부를 해서 조사 없이 바로 기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사가 없이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 구속 이후에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불구속 상태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어쩔 수 없이 이 기소를 하던가 혹은 아니면 기소를 안 할 거면 다시 한번 석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사 없이도 기소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핵심 인사들이 과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진술을 거두고 특검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특검 수사에는 탄력이 더 붙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된 내란죄부터 최근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까지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고 관련된 공범 내지 참고인 또 현장에 있었던 주요 공직자들도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에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강희구 전 부속실장 그리고 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일단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체포영장 저지 과정에서 총회 지시라든가 실제 이루어졌던 어떤 물리적 저항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검에 한 것으로 보이고요. 죄송합니다. 그 최혜병 특검에서도 이 당시 2023년 7월 31일 날 그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김태효 차장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관련자들이 진술이 나오면 윤석열 전 대통령 혼자 부인한다고 해도 지금 나오고 있는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앞으로 다른 참고인이나 다른 공범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완전히 고립된 처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내란 특검이 소환 조사를 통보한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조사에 임할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의정 갈등 소식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의료계 정상화에 신호탄이 될지 일단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관측하세요? 네, 일단은 12일 날 용산구에 있는 의협회관에서 의대생들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교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전국의 40개의 대학에서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유급을 당할 예정,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유급을 당할 인원수가 8,300명 정도인데 이 행정 처리를 앞두고 갑자기 기습 복귀를 선언을 한 것이고요. 의대생들이 학교를 돌아오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당연히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학생들의 요구가 지금까지 이수하지 못했던 수업을 보충해서 내년에 진급을 정상화해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난제에 부닥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인데 학업을 이어왔던 일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일부 학생들이 이미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귀한 학생들의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죠.
지금 이제 복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반의 이 수업 공백이 발생했는데 그렇죠. 그것들을 이미 진행한 학생들하고 맞추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 숙제가 떠넘겨진 것인데 각 대학과 의대 교수님들은 어떻게든 이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1년 반을 늦춰서 졸업을 시킬지 아니면 계절학기라든가 예. 이런 걸 이용해서 결손된 수업을 채울지에 대해서 각 대학이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기존에 복귀한 의대생들과 충돌하거나 그렇죠. 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정부나 대학의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전공의 복귀 문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전공의들이 복귀에 위한 조건으로 내세우는 건 뭔가요? 네, 일단은 전공의 복귀가 지금 의료 현장에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당과의 간담회가 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가 있고 간담회를 통해서 예. 또 전공의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19일까지 죄송합니다. 19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건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 개혁 실행 방안을 재검토하고 입대 및 입영 연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소련의 연소성을 보장하고 또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등인데 지금 여기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입영 특례 요구입니다. 이 입영 특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전국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공공의료의 한 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 향고래 한 마리가 갇혀 해경 등이 구조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네, 원래 향고래는 적도 근처에 사는 고래인데 예. 향고래의 새끼 한 마리가 예. 무리를 벗어나서 부산 기장군에서 발견돼서 지금 탈출을 유도해서 다시 먼 바다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향고래가 어떻게 해서 부산 기장 앞바다까지 오게 되는 사유는 아직 명확하진 않다라고 하면서도 어쨌든 안전적으로 구조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대규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최근 홍수로 12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텍사스 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져 구조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방글라데시와 스페인에서도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도로는 순식간에 물에 잠깁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 텍사스 홍수 참사 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에 과달루페강 범람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Sunday morning here, ground surge operations have also been suspended because of the potential flooding risk here in Kerrville and other parts along the Guadalupe River. 4일 텍사스 중부 내륙을 강타한 폭우로 현재까지 129명이 숨지고 160여 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지구 반대편 방글라데시도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폭우로 남부 도시 곳곳이 침수되면서 거리엔 차량 대신 보트가 등장했습니다. All washed away in the floodwater. We couldn't save anything. We couldn't save anything. We somehow swam here with our children and took shelter. 유럽도 예외가 아닙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산불로 고통받던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홍수 피해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당국은 강에서 사라진 실종자 수색과 함께 긴급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폭염과 홍수가 번갈아 찾아오면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로라입니다. 내가 내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가 교통사고 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데도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는 이 재활 치료에 로봇들이 투입돼 환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영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들의 회복을 돕는 국립교통재활병원. 교통사고 환자들이 러닝머신을 걷고 있습니다. 허리를 단단히 고정한 한 환자의 하반신에는 로봇 다리가 장착돼 있습니다. 모니터에는 캐릭터가 걷는 것처럼 표시돼 재활 의지를 북돋아줍니다. 로봇 치료와 가상현실을 접목하는 치료라든가 머리의 뇌 자극 치료 기기들도 사실은
대수가 많을수록 대기 없이 더 많은 환자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서 무중력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 환자들이 걷기 편하도록 하는 장비도 있습니다. 지난 2월 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로 한때 온몸을 못 움직였던 피해자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걸어서 조금 활동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재활병원. 매해 7만 명 가까운 입원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복귀율은 55%에 달합니다. 군사 분야와 건설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웨어러블 로봇이 교통사고 환자들의 일상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청룡기 고교야구 대회에서 덕수고의 우승이 확정되자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뛰어나오는 장면입니다. 국내 최고 8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가 막을 내렸는데요. 지난 토요일 열렸던 결승전에서 우승팀이 확정된 순간을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9회 초 마지막 아웃 카운트와 함께 우승이 확정된 순간입니다. 결승전에서 덕수고는 부산고를 7대3으로 꺾었는데요. 덕수고는 이번 우승으로 청룡기 통산 7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2001년부터 올해까지 6번 결승에 올라 6번 모두 우승하는 진기록도 세웠습니다. 네, 선수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 보이는데요. 더운 날씨였지만 관중석을 찾은 양팀 응원단의 열기 뜨거웠다고요. 네, 특히 응원을 위해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서울 목동야구장까지 찾아온 부산고 학생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 부산고에서는 재학생 150여 명이 버스를 타고 새벽 4시에 서울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양 팀의 졸업생들도 야구장을 찾아와 후배들을 위해 환호하고 소리쳤는데요. 더운 날씨에도 양 팀 응원단은 결승전다운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고등학교 야구에서만 느낄 수 있는 낭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밤사이 경남 거제에는 200mm 넘는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고 오전부터 수도권에도 비가 내릴 텐데요. 비는 종일 내리기보다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 중북부에 최대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더 오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 중북부는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겠습니다. 강원과 충청 이남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보이겠습니다. 동해와 남해 먼해상에는 풍랑특보 발효 중이고요. 물결이 최고 4.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심한 더위는 누그러졌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과 대전이 28도, 대구 31도 보이겠고 강릉은 25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한 주 흐린 하늘 속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